안녕하세요. 어느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길게 서두를 늘리지 않고 바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을 뿐이죠. 어머니는 집을 나가기 전날 마트에 가서 간식거리를 잔뜩 사오셨고 그날 저녁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어머니 없이 집안에 있는 간식으로 간간히 연명하던 저는 집에 있는 음식이 모두 사라지자 집을 나섰고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발견되었어요. 아버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해외 지사에서 장기 근무 중이셨거든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저를 홀로 기르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과묵한 분이셨어요. 또 바쁜 분이셨죠. 저는 과묵하고 바쁜 아버지에게 살갑게 굴 수 있는 애교 많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은 항상 조용했죠. 제가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버지와 특별한 추억도 없습니다. 집을 나간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이셨습니다. 매번 술을 마시셨고 저를 돌아보는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과묵한 아버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 저의 유년 시절은 꽤나 외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제 주변에 우울하고 조용한 사람만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유치원부터 국민학교까지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집도 가까워서 아버지는 종종 그 집에 저를 맡기곤 하셨습니다. 친구의 가족들은 친구를 포함해서 매우 왈가닥한 성격이었어요. 싸우는 건가 싶을 정도로 투닥투닥거리는 가족이었고 저녁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죠. 그런 친구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보니 저는 큰 결핍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임감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도 최선의 책임감을 보여주셨죠. 제가 아버지의 책임감을 확실히 알게 된 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때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안내문을 주었죠. 여전히 아버지와 서먹했던 저는 저 수학여행 가야 하니까 돈 주세요. 새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내준 안내문은 제 가방 한 구석에서 구겨져 갔죠.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저는 그렇게 수학여행비 제출 날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에 선 선생님은 수학여행비를 아직 내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을 쭉 부르셨어요. 이상 낼 사람들은 서둘러서 내고 안 가면 학교에서 자습이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난 후 저는 곧장 선생님께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여행비 안 냈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셔서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학여행 미납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었어요. 응? 아, 아버지한테 말 못 들었니? 아버지가 학교에 오셔서 직접 납입하고 가셨어. 아버지가요? 그래, 너는 내가 내준 안내문은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오시게 만들어? 저를 나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솔직히 조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로 찾아오신 아버지는 선생님께 이맘때쯤이면 애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우리 아들은 안 가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느냐며 놀라했고 그제야 안내문을 확인한 아버지는 수학여행비를 수납하고 학교를 나서셨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당일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일찍 출근하셨고 저는 옷을 차려입은 제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친구 집에서 항상 아침을 먹곤 했거든요. 밥을 먹은 후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친구 어머니가 급하게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승현아, 이거 가져가야 돼. 옷도 얼른 갈아입고. 아주머니가 전해주신 건 흰 봉투와 쇼핑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리셨어. 너 오면 이거 챙겨서 보내달라고. 아마 너 깨우는 게 미안하셨나 봐. 봉투 겉면에는 용돈이 정갈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쇼핑백에는 새 옷과 새 신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가 마냥 부러웠는지 옆에서 입을 한껏 벌린 채 호들갑을 떨었고 저는 아버지의 뜻밖의 선물을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뵈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알겠지? 두 사람 다 잘 다녀와. 아주머니의 인사를 끝으로 저와 친구는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책임감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애정어린 스킨십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아버지는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재혼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는데 끝까지 혼자 사셨다는 것도 아버지 나름의 책임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책임감은 낳은 자식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책임감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건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기 전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알바를 하던 도중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급성 백혈병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1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질병이었죠.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전조 증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의 직원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휘청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일을 가려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외근이나 외부 미팅을 거절하기도 하셨다고 하죠. 코피 흘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염려해서 병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다 라고 거절하셨다고 하죠. 저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군 제대 후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였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백혈병이 불치의 병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을 비롯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높은 생존율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골수 이식 성공률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 기증을 기다리는 건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또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식 직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득한 말이었지만 뒤이은 말에는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족 간의 이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는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되든 안 되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이식 골수이식술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게다가 시간도 없는 아버지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저의 골수를 이식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친아들 맞으시죠?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묻는 의료진의 말 한마디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기증자와 매칭되어 치료를 받는 내내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골수 이식이 잘 끝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가시는 동안에도 계속이요. 결국 저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친자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친아들이 맞다는 사실을 100% 믿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예상하셨겠죠. 네, 저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자일 확률은 0%에 가까웠고
검사관은 친자가 아님이라는 말로 검사 결과를 정리해 주었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책임감마저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책임감은 걷어 키운 불쌍한 아이에 대한 도리였을 뿐이었다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후 저는 대학 복학도 포기한 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어떤 사연으로 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외도로 밖에서 나온 아들도 아니었어요. 정말 입양된 아이가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식 루트를 통해 저를 입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더라.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가 낳아놓은 저를 만나게 되신 거였어요. 사실 저의 어머니, 양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양어머니는 3차례나 유산을 경험한 분이셨어요. 마지막 아이는 잘 태어나는 듯 했지만 세상 빛을 보는 순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결국 스스로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어머니는 당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자궁까지 드러냈다고 해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피를 집어넣는 속도보다 피가 쏟아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 어떻게든 출혈을 저지해야 아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은 하나뿐이었어. 양어머니는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셨던 분이셨고 2차례 유산을 통해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마지막 아이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비춰져 있어요.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죠. 혹시 아무 아이나 데려온 건 아닌가 해서 여러모로 수소문도 했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 하지만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는데 이 애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 정말 내가 아이를 훔친 게 아니야. 누가 나한테 잘 키워달라고 부탁한 거야. 양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저를 거두었습니다. 저를 키우는 동안 양어머니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장기 근무를 나가신 것이었죠. 내가 없는 동안 아내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지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실수였어. 아직도 후회해. 하지만 양어머니는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로 나가시자마자 도진 양어머니의 깊은 우울증은 양어머니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주변을 수소문해서 아버지의 근황을 묻지도 않았죠. 물론 아버지도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이거 봐, 내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는 거야. 그동안 나를 키운 것도 나를 주워온 것에 대한 책임감이었을 뿐이지. 나를 진짜 자식으로 생각해서가 아니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죠. 물론 치열하게 살다 보면 가끔 고개를 푹 숙인 채 키워서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죠. 그렇게 아버지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지 수년이 지나고 저는 30이 넘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서 방황을 마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화목한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은 저의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받아준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일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보통 서울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경찰서입니다. 혹시 박승현 씨 본인 맞으신가요? 네, 제가 박승현인데요. 경찰서에서 왜? 아, 나쁜 일로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박동진 씨 아시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동진이라는 이름은 바로 오래전 연락을 끊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거든요. 네, 압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간단히 본인 확인을 한 경찰은 아버지가 경찰서에 인계되어 오셨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셔서 현재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첩에 번호가 딱 하나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제 번호였다는 말도 함께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차를 타고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겨우 닦으며 경찰서로 향한 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늘 단정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바른 채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 갔고 제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구멍난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진정시키고 차를 건네준 경찰은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니 꼭 병원에 모셔가 보라는 말을 했고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저는 아버지를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고단한 몸을 뉘어드리니 아버진 곧장 잠에 드셨어요. 아버지의 방에서 나와 집을 둘러보니 집에는 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먼지 한 톨 없이 보존되어 있었죠. 그리고 치매와 치열하게 싸운 아버지의 흔적 또한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냉장고 문을 열었으면 닫아야 한다. 이유가 없이 집이 추우면 냉장고 문을 확인해라. 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고 화장실 변기 앞 벽에는 볼일을 봤으면 물을 내려야 한다. 물을 내리려면 변기 옆 버튼을 누르면 된다. 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뾰족한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건들은 신문이나 테이프로 꽁꽁 감싸져 있었고 식탁 모서리나 방문 모서리는 둥그렇게 갈려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저분해진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등장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어요. 승현아, 너가 왜...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내며 아버지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죠. 왜 숨기셨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인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첩에는 제 번호를 적어두셨고요. 이 말이 가시가 되어 아버지를 아프게 할 것을 알면서도 눈치 없는 제 입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돌아가라.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상황 설명을 들은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나무랐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오면 어떻게 해? 수첩에 당신 번호 적어놓은 걸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아버지가 정말 번호 지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저는 그 길로 다시 아내에게 이끌려 아내와 아이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저와 아내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말이야, 내가 쓰던 방이 그대로 있더라. 먼지 한 톨 없었어. 정말? 그럼 그 집을 그동안 혼자 관리하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 성격상 먼지 쌓이는 걸 두고 보지 못하셔서 그래.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저는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왜 나를 기다리는 거야?
당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돌아오면 편히 쉬라고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신 거지. 무슨 아버지 성격상 그런 거라니까. 원래 깔끔한 분이셔. 글쎄, 진짜 더러운 걸 못 보는 성격이라 청소하신 거였으면 그냥 그 방을 비워버리셨겠지. 그게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니까. 아버님 몸도 편찮으시다며 쉬운 일 아니었을 거야.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찾아뵙는 거였어. 당신이 조금만 준비가 되면 일하고 하도 말하니까 기다려준다는 게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 라고 중얼거리는 아내의 말도 사실 제대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내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다면,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이의 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았죠. 깊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제 아이의 방을 깨끗하게 관리했을 거예요. 언제든지 저의 아이가 돌아온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책임감은 표현에 서툰 아버지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음을 말이죠. 괜히 찡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 집의 문을 조심히 여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저희 가족이 온 것도 모른 채 구구단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떠듬떠듬 구구단 6단을 부르고 계셨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6, 2, 12, 6, 3, 6, 3. 아버지는 한참 6 곱하기 3이 무엇인지를 고뇌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문도 안 잠그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 등장에 흠칫 놀란 아버지는 제 뒤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아내를 보고는 더 놀라셨어요. 여기는 제 아내입니다. 여보 인사해. 우리 아버지셔. 내가 행색이 이래서 잠시만 기다리게. 편한 모습으로 소파에 계시던 아버지는 서둘러 방 안으로 가셨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방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제 아내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내를 어떻게 만났고 처가 어른들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또 3년 전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솔직히 이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제게 화를 내셔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 앞가림은 척척하더니 장가도 알아서 잘 갔구나. 잔뜩 긴장한 상태였던 저와 아내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긴장감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아버지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딸아이가 곁에 없더군요.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딸아이가 아버지 무릎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며 애교를 부리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정말이지 다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헛기침을 들은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딸아이를 무릎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놀아주세요. 할아버지랑 소개를 마쳤나 보네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애가 참 애교가 많고 똑 부러지는구나.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할아버지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런다. 희영아, 할아버지 좋아?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좋아. 이후 저와 아내는 본격적으로 짐을 싸서 아버지 댁으로 들어갔어요. 가게는 처가 어른들께 맡겨둔 상태였죠. 저희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먼데 계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하셨습니다. 다 늙어서 자식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는 것도 싫다. 이렇게 완강하신 아버지를 설득한 건 저도 아내도 아닌 바로 딸 희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손녀딸은 자주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가까이 계시면 제가 더 자주 희영이 데리고 찾아뵐게요. 라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동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버지는 평생을 사셨던 집을 떠나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처가 어른들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셨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치매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었죠. 아내와 저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가 고민하던 중에 먼저 상황을 정리한 건 오랜만에 정신이 돌아온 아버지셨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 만에 정신을 차린 거니? 한 일주일은 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텀이 점점 길어지는구나. 지금도 몽롱하고 꿈속에 있는 것 같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고는 결심한 듯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요양원이 있니? 요양원이요? 아니, 아버지, 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요양원은 왜요? 간절한 제 목소리에도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다오.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달라는 아버지의 요구는 타당했습니다.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딸 희영이를 매우 걱정하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치매 걸린 어른을 보고 자라면 혼란스럽기만 할 거다. 게다가 제정신이 아닌 내가 아이를 해치게 될까봐 그것도 두렵구나. 저와 아내는 결국 아버지의 요구대로 아버지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등을 돌려 나오던 때였습니다. 로비에 관계자와 서 계시던 아버지는 돌아서서 나가는 저를 부르셨어요. 승연아.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지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고맙다. 아버지의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책임감이 사랑 표현의 방식이라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부자의 모습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년 시절이 꽤나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 없이 홀로 자라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서툴렀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조금만 더 빨리 이해했다면 사실 이 후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후회입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신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기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대체 제가 아버지에게 뭘 얼마큼 잘해드렸길래 아버지가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이었거든요. 엉엉 울며 눈을 감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모든 감정을 쏟아낸 저는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래. 평생을 헌신하며 부지런히 모든 일에 책임감을 다하며 사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은 작은 상자에 담긴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 있었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유산 상속문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성한 것으로 보였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 하니 조금은 허무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어쩌리 누군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부모 없는 어린 나이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세상이 가혹한 만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나 혼자만을 돌보며 산 인생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뜨겁게 사랑해보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아비로서 헌신하는 인생도 살아보았다.
하지만 승현이가 자기 딸 희영이에게 하는 것을 보니 나의 아버지 노릇에 후회가 남는다.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너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 가지지 못해서 미안했다. 또 말년에 치매가 들어 너를 고생시킨 점 미안하다. 무엇보다 하필 나 같은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하다. 모두 다 미안하다. 건강해라, 승현아. 언뜻 보면 일기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편지는 아버지다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시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닫는다. 내 이름은 박동진, 내 아들의 이름은 박승현, 며느리의 이름은 최수연, 손녀의 이름은 박희영 이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참, 끝까지 아버지다우셨네.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의 편지를 정리하는데 봉투 안에서 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쪽지 안에는 아이의 이름은 승현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디 잘 길러주세요. 쪽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저를 두고 간 친어머니의 쪽지였죠. 저의 아내는 쪽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건 아닐까? 결국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친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양어머니와 동일한 산부인과 병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저를 낳은 친어머니는 가정을 이뤄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여드린 쪽지를 보자마자 제가 누구인지 알아챈 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이제 와서 친어머니의 사랑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친어머니의 말은 제법 날카로웠습니다. 네,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이룬 분을 굳이 찾아오는 것도 실례죠. 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입을 꾹 다무셨어요. 대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나를 그렇게 보낸 겁니까?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친어머니는 오랜 이야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부모 없이 자라며 애정 결핍이 심한 상태로 어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애정 결핍은 성인이 된 후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 남자가 자신을 떠날 거라는 생각은 못한 채 말이에요. 남자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친어머니 뱃속에 있던 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의지할 어른도 뭐가 옳고 뭐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는 어른도 없었던 친어머니는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저희 양어머니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저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잘 길러주겠다고 생각한 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그곳에 내려두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 승현 씨를 두고 온 걸 지금도 후회해요. 내가 그때 끝까지 승현 씨를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말을 건네는 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할게요. 저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길러주신 양부모님은 다정하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학교 생활 내내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은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렸어요. 제가 건넨 희영이의 사진을 본 친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여전히 사이가 좋으시고 두 분 다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부디 건강하세요. 남편분과 자녀분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양부모님이 다정하셨다는 것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시며 건강하시다는 것도 거짓이었지만 저는 이 말이 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주길 바랬습니다. 저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나시는 친어머니의 뒷모습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저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해방하셨기를 바랄 뿐이었죠. 집으로 들어오니 아내는 저녁 준비 한창이었고 아이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 아내와 딸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저는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분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와 심리상담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나중에는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한 자본은 지원금과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목표인 만큼 책임감을 다해 그 유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보니 알겠더군요. 확실히 어려운 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돌보아야 하는 일이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제가 왜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연을 적는 동안 저의 다짐이 많이 굳건해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된 것도 아니고 저를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보기에 대단한 인생을 읽어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많은 아이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